아무리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대출이 작년 말잔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대출 규제는 이제 풀어줘도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다시 정상화해줘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요즘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제도가 아직도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두 가지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감소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금융당국, 금융위에서 2021년 한 해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모든 시중은행에 정해줬습니다. 5에서 6%로. 그런데 이맘때쯤에 6%를 초과하게 돼서 10월 26일 날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총량 규제를 하는 규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DSR 이 적용 시기를 앞당겼고, 전세 대출을 아예 다 막아놨고 모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이런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계대출에 대한 이 총량 규제, 이 가장 큰 주범이었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금융당국이 올해 4에서 5%로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4에서 5% 목표치에 초과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증가율 목표치를 봐야지만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뒤에 가서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 가계 신용 잔액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보시기 전에 기사를 하나 좀 읽고 설명을 좀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말뿐인 대출 규제 완화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이거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그리고 초장기 정책 모기지 50년짜리 이거 출시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가 커졌다라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자, 정작 현장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고 있고, 청년층의 장래소득 인정 비율 상향, 그리고 정책 모기지 대상 주택의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언제 시행될지 기약도 없어 수요자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LTV 80% 완화 이후에도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5천만 원 선이다. 개인 신용도와 금리 등의 차이가 좀 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6억 원과 비교하면 괴리가 큰 거죠. 자, 이 가장 큰 이유로는 DSR 40%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TV 한도가 100%로 확대돼도 대출 한도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LTV 80%로 완화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DSR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늘려준다라고 하더라도 6억 원을 다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 정부는 DSR 계산에서 미래소득을 반영시키는 장래소득 인정 비율을 상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현재 3분기 내에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명확한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아 실수요자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소득을 반영시켜줘서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3분기에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생애 최초자한테 80%까지 LTV를 완화해 줬는데, 자, 그렇다면 그 80% 완화 혜택을 받고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분들은 몇 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는 생애 최초 LTV 80%까지 늘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총 8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중은행에 이 8월 생애 최초 LTV 80% 적용받는 대출 건수를 알아봤더니 약 233건이었더라. 그 중에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55건이었고 이 중에 서울주택을 산 건수는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건. 이렇게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겠죠. 이렇게 대출 규제, DSR 적용이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자 분들에게도 LTV를 100%로 늘려줘도 결국엔 대출 한도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없겠죠. 대출 한도가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 규제는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풀어줘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찾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선 대출 완화 카드를 써줘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23일 날 2022년 상반기 가계 신용 잔액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는 가계대출 증가할 목표치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완화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각 은행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가계대출이 있고요. 가계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계대출은 가계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을 뜻하는 거고요. 가계신용이라는 건 가계대출 플러스 판매신용까지 포함된 대출입니다. 부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카드사와 할부사에서 신용거래한 그 금액도 이 가계대출과 포함해서 가계신용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계대출은 우리 예금 취급기간에서 포함한 가계대출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예금 취급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금은행 그리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기타 금융기관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가계대출을 총합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예금은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중 1금융권 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대비 2020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얼마였냐면 10.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7.1%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2022년 상반기 2021년 말잔 기준 대비해서 마이너스 0.51%로 오히려 감소했다. 대출이 작년 말잔 대비해서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감소됐다. 1금융권에서. 자, 그리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축은행, 신협, 농협, 축협 뭐 이런 은행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체국 뭐 이런 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2019년 대비 2020년 2.4%의 증가율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8.5%의 증가가 나왔고요. 2021년 잔액 말잔 대비해서 2022년 상반기 말잔 마이너스 0.46%로 오히려 대출 감소가 나왔다. 감소가. 오히려 목표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에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감소.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감소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험회사 또는 여신 전문회사, 그래서 카드사, 할부사,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금융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자, 2019년 대비 2020년 9.3%로 증가를 했고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7.8%,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에서 2022년 상반기 1.43%로 증가율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예금 취급 기간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말 대비 1261조 원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1255조 원으로 오히려 감소되었다. 그리고 가계대출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예금 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을 다 포함한 대출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8.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7.6%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7.6%나 나와서 5에서 6%로 금융위에서 목표치를 정해줬는데 6% 이상을 계속 초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규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된 겁니까? 2022년 상반기에 0.05%로 엄청나게 둔화됐다. 올해 목표치를 금융위에서 4에서 5%로 규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0.05%밖에 안 올라갔다고요. 자, 2021년 4분기 말잔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1757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4분기 말잔이 1757조 원 똑같아요. 그렇다면 약 얼마 정도가 증가가 됐냐면 약 85억 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다. 85억 원.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4분기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약 100조 원이 차이가 난다고. 100조 원이나 증가됐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85억 원만 증가가 됐다고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계신용은 0.3% 증가를 했다. 0.3%.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0.3%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 금융위에서 4에서 5%로 목표치를 정해줬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이만큼 그 이상 초과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줬는데 지금 0.05%밖에 안 올라갔다고. 자, 이렇게 대출 규제가 적용됐던 가장 큰 이 가계대출 증가의 목표치, 그게 지금 초과되지 않고 안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둔화된 거죠. 거의 감소됐다라고 보셔야 돼도 무방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 3분기, 3, 4분기에 지금 7월달, 8월달 기준에서 봤을 때 2분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쯤 마이너스가 났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가계 대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전세보다 월세로 가는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지금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매매는 아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가 최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출 받고자 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비중 자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상환하고 있다.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오히려 감소가 계속적으로 더 지금쯤 아마 마이너스로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는 이제 풀어줘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월 26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그 주범으로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둔화되고 오히려 지금쯤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 대책은 반드시 풀어줘야만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다시 정상화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